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생깁니다. 국가 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봉건사회가 성립될까? 이게 재미난 질문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어떤 배경하에서 봉건사회가 성립될까? 국가가 있는데. 국가라는 게 뭐예요? 최고의 권력,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이 주권 속에서 어떻게 지방에서 봉건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은 봉건사에서 영주가 농노를 지배하는 것도 지배, 또 군주가 국민들,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도 지배. 지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놈이 와서 또 지배하네? 그거 참을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둘의 지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당연히 주권 개념이 우선하니까 국가의 권력, 군주의 권력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이 우선하니까 국가가 힘이 있고 군주의 힘이 있으면은 봉건사회가 성립되나?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봉건사회가 성립되는 것은 언제 성립되는가? 국가가 중앙에서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때 비로소 봉건사회가 성립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국권과 봉건사회의 관계는 기량관계다. 한쪽이 밀리면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밀려가면 다른 쪽이 이긴다. 이런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 표현했죠? 259페이지. 고권이 왕성하면 봉건사회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국가 권력이 쇠퇴할 때 봉건사회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중세 유럽은 어땠을까? 그 전에 어떤 사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로마가 전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다가 제정으로 넘어가면서 독재가 되면서 결국은 힘을 잃기 시작했고, 힘을 잃기 시작하니까 유럽의 각 지방들,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지역들은 다 지방에 있는 영주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계약을 통해서 자기 땅에 땅 붙여먹는 소작인들 농노로 지배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로마가 스스로 힘을 잃고, 게다가 유럽에는 어떤 장점도 있었어요? 알프스 산맥, 강도 흐르죠. 강과 산이 각 지역을 다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봉건사회가 성립되기에 굉장히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국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중국 역사를 배울 때 크게 두 가지 제도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군현제도, 또 하나는 봉건제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군현제도가 뭐예요? 국가가 중앙에서 군주가 지방을 군과 현으로 다스린다. 군수, 현감 등을 내려보내가지고 직접 지배하는 구조를 갖춘다라는 거고요. 이런 중앙집권이 되는 거죠. 중앙집권이 흔들거렸다. 뭐 외척의 힘이 세졌다든지 또 내지는 간신들이 지배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중앙이 흔들거리잖아요. 그때 지방의 봉건사회가 성립됐다. 또는 혈연관계를 이용해서 내 가족들 중에 먼 친척들에게 지방을 다스리도록 해서 지방에서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방에 봉건영주를 세운 경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중앙에 힘이 셌으면 봉건영주를 세웠을까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앙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봉건사회를 성립시키느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조선을 보자고요. 조선시대 태정, 태세, 세종대왕까지 중앙집권으로다가 국가가 탄탄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 지방에 봉건사회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전법을 실시해서 중앙관리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그들이 땅을 일반 백성들에게 붙여먹을 수 있는 소작계약을 하게 하고, 과전법의 특징이 뭔가? 10분의 1만 소작료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0분의 1만 소작료를 내고 10분의 9를 백성들이 자기가 가져가니까 백성들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종이 말년에 토지 거래를 허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조가 들어서면서 한명회 같은 간신들, 그 다음에 그 힘 있는 권세가들이 들어서면서
조선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붕당사회, 패거리 정치 사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왕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국왕이 힘을 잃으니까 지방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봉건사회로 다 바뀌었다. 지주들이 자기 땅을 이용해서 소작인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중기 후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봉건사회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국왕은 힘없이 뭐 몇 년 국왕하다 죽는다든지, 영정조 시대에 잠깐 좀 힘을 차리다가 역시 조선시대 말까지 국왕은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국가 권력과 영주와의 관계, 이들 관계가 기란 관계에 있다는 것은 뭘 보느냐 하면은, 이때 국왕과 지방 영주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은 국왕이 단순히 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국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방 영주들을 이용해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국왕이 하는 방법이 뭐냐?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 영주로 하여금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 영주하고 국왕과의 일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방 영주가 국왕한테 대들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도 세울 수 있는데, 실제로 몽테스큐의 책을 보게 되면은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백작에게 권한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봅시다. 261페이지인데 유럽 중세에서의 영주는 그 봉투에서 재판할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백작이 백작령에서 재판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가가 지방영주한테 일정한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세 봉건사회를 개념 정의하는데 역사학자들이 머리가 아픈 거라고요. 왜냐? 선생님처럼 국가 권력과 또는 지방의 어떤 계약 관계를 갖다 분명히 구분한다면은 이런 것이 짬뽕이 됐다, 이것이 혼합됐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손쉽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봉건사회를 설명하려고 들면은 이게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점은 우리가 국가 권력이 강력할 때 봉건사회는 성립될 수 없다. 이런 관계만 정확히 알면은 봉건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어디하고 관계되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볼 때 재벌들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 우리 전에 얘기했던 땅콩 회항 사건 같은 것, 이런 때 국가가 하는 역할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조선 초기에 과전제를 뒀을 때 그때도 소작개혁이었지만 소작료를 10분의 1밖에 걷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 권력이 행사될 때 백성들은 오히려 쉽게 살아갈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계약 권력이 오히려 더 백성을 괴롭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면은 요 중세 사회를 갖다 우리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